아침부터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신 분이 대략 600분 이상 되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오전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죠.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30만 년 전 내외에 저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15종족 중에서 모두 다 멸종을 하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혼자 살아남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식을 학습을 하고 또 지식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타인에게,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사회적으로 집단을 이뤄서 협력을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지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냐 보면 아마도 우리의 생물학적 인지 능력은 기껏해야 아마 수배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협력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게 체계화됨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 인지 능력 전체가 수십 배 이상 향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개인 1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인지 능력보다 우리 1인에게 주어진 데이터량은 훨씬 더 폭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1450년도에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시는 것처럼 인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보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1인당 정보량이 한 명 개인이 평생 동안에 학습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수만 배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요, 20년 동안에 1인당 생산하는 정보량이 1인당 학습할 수 있는 정보량에 비해서 실제로 만 배 이상 증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요, 정보량 자체는 1000만 배가 증가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정보와 함께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정보들을 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지적 노동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일 거예요. 종종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 인간은 두 쪽에 서로 다른 뇌를 가지고 있을까? 통상 잘 아시는 것처럼 좌뇌는 수학이라든지 논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우뇌는 예술뿐만 아니라 감정, 감각, 공감 능력, 그리고 공간에 대한 패턴들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뇌는 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중간에 신경 다발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몇 년 전에 다파에서는 인공지능도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Three Waves of AI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난 20년 전부터 시작했던 첫 번째 물결입니다. 첫 번째 물결은 논리적 지식 표현과 온톨로지와 그리고 명시적 지식, 추론 기준으로 보자면 연역적 추론들을 다뤘었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럴넷, 또 심층 신경망이라는 딥뉴럴넷을 통해서 우리는 귀납적 추론과 그리고 또 인사이트와 임플리시트한 knowledge를 얻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암묵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좌뇌, 우뇌 두 개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처럼 미국의 DARPA는 미래 인공지능은 이 두 가지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형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우리는 뉴로심볼릭 AI 또는 저희 회사에서는 앙상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동시에 해내면서 인간이 실질적으로 해내고 있는 지적 노동을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크게 3가지 혹은 4가지의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와 큰 임팩트가 시장에 있었죠.
그 첫 번째는 잠시 후에 같이 말씀을 나눌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소위 부르는 것들입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들은 시작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단순한 모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 논문 이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해서 셀프 어텐션 모델들을 척척이 쌓아 올려가지고서는 실제로 인간의 뇌에서 작동되는 피드백 시스템하고 어텐션 시스템이라는 것을 모방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규모 언어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기반해서 언어를 생성하는 인코딩, 디코딩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The blessing of scale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초대규모로 파라미터 수를 증가시키고 데이터 수를 중과를 시켜 오게 됐습니다. 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세로축이 연산량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의 연산량이 10의 24승계만큼의 연산량을 가져온 게 PLLM이라고 얘기하는 현재로 봤을 때 가장 초대규모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냐면은 랭귀지, 언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이따 설명드릴 그림을 그린다든지 시각적 인공지능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파라미터 개수로 본다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뉴런의 개수를 통상 10의 11승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파라미터 수는 시냅스의 개수이거든요. 시냅스의 개수는 지금 10의 14승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쯤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PALM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10의 12승계까지는 못 갔지만 11승계를 넘어간 상태고요. 여기 보이는 빅벤치 라이트라고 하는 24개의 언어적인 테스트에 관련돼서는 인간 수준을 살짝 넘어간 수준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파라미터 수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제 뇌에 있는 시냅스의 개수에 해당이 되는 10의 14승계가 빠르면은 내년도, 늦어도 후년까지는 아마 전체 파라미터 수를 맞추고 초대규모 인공지능으로서 언어 모델이 아마 출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과연 우리 시냅스 개수만큼 파라미터의 개수가 증가되면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뇌는 유기적인 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뉴로플라스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신경 가수성으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컨텍스트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회로가 새로 생성이 되면서 부스팅이 되고 또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 스스로가 진화해 가면서 학습된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죠. 아마도 그거 하나를 트랜스포머 하나로 감당을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두 번째,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핫 이슈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관심 많으실 텐데요. 생성적 인공지능입니다. Generative AI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뿌리는 사실 트랜스포머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GAN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네트워크를 경쟁을 시켜서 생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죠. 그런데 거기에다 어텐션 모델을 집어넣음으로써 해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좀 더 인간답게, 인간 예술가답고 또 인간답게 그림과 말을 이해해서 글을 그릴 수 있거나 글을 쓸 수 있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데까지 와 있죠. Generative AI, 생성적 인공지능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을 쓴다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을 찍거나 말을 생성하거나 또는 3D의 모델 자체를 생성해내도록 하거나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 음악이라든지요. 또 RPA와 같이 자동화하는 영역, 또 바이올로지와 같이 우리 생물학 혹은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단백질을 규명하거나 단백질을 생성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생성적 AI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미지 부분의 DALL-E2죠. 오픈 AI에서 만든. 그리고 이 오픈 AI에서 만든 DALL-E2는 전통적인 GAN 모델을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은 현재 오픈소스로 개방이 되어 있죠. 이 둘이 경쟁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전통적인 여기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것을 발전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퓨전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학습을 시킬 때 이미지를 저렇게 노이즈를 섞어가면서 디퓨전 시켜가는 포워드 디퓨전 모델과 디퓨전 되어 있는 파티클로 시작을 해갖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러메타이즈드 리버스라고 해서 뭔가의 컨디션을 받아갖고 영상을 생성해 가는 과정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도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과 생성하는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전체가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인데 이 끝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컨디션이라고 하는 오른쪽 끝입니다. 시멘틱 맵이라는 게 있어요. 시멘틱 맵은 실제로 의미적으로 이미지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시멘틱 그래프와 관련된 구조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텍스트라든지요, 이미지라든지 또는 최근 들어선 여기에다가 롱텀 메모리와 숏텀 메모리와 같은 형태의 심볼릭 메모리들을 결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의 심볼들을 결합을 시키고 그 심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영상들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습한 것에다가 뭔가의 컨텍스트와 컨디션을 심볼로 적용함으로써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화, 영상, 그리고 음악, 그리고 심지어 소설과 시에 해당이 되는 텍스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달리의 영상들 또는 보신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 쪽의 영상들 보면 참 재밌어요. 임의의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텍스트를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텍스트로 한 3-4줄 정도 되면 굉장히 구체적인 말을 쓰기도 합니다. 피카소의 미니멀 라인 아트인데 뉴욕을 한번 그려봐라. 그럼 뉴욕시를 다음과 같이 그리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레고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레고 그림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주 그 생생한 리얼 이미지를 만들도록 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대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시멘틱 혹은 텍스트로 심볼릭하게 컨디션과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성적 AI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또한 그것과 함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인공지능이 특히 딥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현재 모델들은 대부분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죠. 이 안에는 플로팅 포인트로 되어 있는 엄청난 벡터들이 매트릭스 형태, 텐서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이 되죠.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플로팅 포인트 덩어리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건지, 그 파라미터들의 숫자들이 도대체 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해석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고 있죠. 특히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형태의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복합 신경망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신경망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텐션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생성하기 위해서 어텐션 모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 디노이징하기 위한 모델에도 복합적인 네트워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5-6가지의 복합 네트워크를 결합시키게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사결정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인공지능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또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은 학습된 인공지능에게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현재 딥뉴럴 네트워크는 컨피던스 밸류로 확률적으로 나오죠. 이건 고양이일 컨피던스 확신값이 93%야. 그런데 82%는 여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심지어는 개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걸 이라고 답변을 주죠. 인간이 보기엔 이건 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한 답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을 채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왜 여우나 개가 아니고 이거는 고양이여야 되지? 답은 없는 겁니다. 고양이 귀를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고 수염이 있고 몸의 크기나 색깔을 봤을 때 이런 근거를 봤을 때 고양이라는 걸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믿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CNN 전통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많이 학습을 시키면 최근은 97%가 아니라 99% 이상의 정확도로 이미지를 인식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앵무새를 두면 이건 97.3%로 페로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노이즈 이미지를 넣고요, 이 노이즈 이미지를 약하게 섞어 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화이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영상은 거의 똑같아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딥뉴럴 네트워크, 똑같은 딥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 99.9%를 이 사진이 책꽂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케이스라고. 이유도 몰라요. 왜 AI가 특징을 그렇게 해석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말 그대로 AI를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왜 앵무새인지를 인간은 설명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현재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블랙박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의사결정이 그냥 막연하게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explainable AI, XAI라고 얘기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관심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1년에 나오고 있는 논문의 개수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논문이 700개까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년에. 그것도 탑티어 논문에 나오는 것이요. 아마도 올해는 통계가 제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최소한 이것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증가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는 인공지능이 학습했더니 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해주네. 알파고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둑 잘 둬서 인간을 이긴 애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잘 작동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기계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논문들이 나왔었던 걸 전체를 리뷰를 해보면 이래요. 어느 분야에 그러면 설명 가능성에 대한 인공지능을 요구하게 되느냐. 금융. 지금 요즘 저 강원도에 있는 레고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지. 금융, 밀리터리, 국방 분야, 그리고 교통, 헬스케어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건강에 관련된 건 원리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법률,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협력하기 위한 HCI, 대표적인 게 챗봇이라든지 오늘 여러분들께서 듣게 되는 메타휴먼이라든지 또 콜봇과 같은 형태로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기 위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현재까지요.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드리븐은 뉴럴 네트워크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knowledge based입니다. 또는 knowledge driven한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묶는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좌뇌와 우뇌 얘기예요. 위에 있는 데이터 드리븐은 우뇌적 접근인 거고요. 밑에 있는 knowledge based라는 것은 또는 knowledge driven한 것은 좌뇌적 접근인 거죠. 심볼릭 어프로치로 지식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는 결합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합된 형태로 발전이 됐을 때 인공지능의 성능이 높여지면서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국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반응을 잘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냐와 함께 얼마나 설명 가능하냐, 이 모든 것이 묶여졌을 때 트러스터블 AI,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explainable AI라는 관점으로 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explainability가 크면 클수록 현재 우리 기술들은 성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explainability가 크면 클수록 심볼릭 어프로치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려면 우린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이게 바로 심볼이죠. 좌뇌적 접근인 겁니다. 반면에 성능이 좋은 위쪽에 보면 다 GAN, CNN, RNN 등과 같은 딥러닝들이에요. 성능이 좋아요.
근데 얘는 설명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야 되려면 이 두 가지의 장점이 마치 인간이 좌뇌 우뇌를 결합시켜 가지고서는 뇌량을 통해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저 가운데로 가는 것들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인간처럼 높은 성능과 함께 어떻게 설명력을 동시에 갖도록 할 거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4가지 주제가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큰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멀티모달 인텔리전스예요.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면서 얼굴을 마주치면서 표정을 읽으면서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섬세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감각과 몸의 제스처들 그리고 사람들의 몸을 안으면서 교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퍼셉션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통합돼서 인지를 하죠. 심지어는 먼 미래에는 커먼센스와 함께 인바디드 AI라고 얘기하는 몸 전체로 인지하는, 몸 전체로 퍼셉션하는, 지각을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인간다운 또는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퍼셉션 부분에 있어서는 음성을 인식하고 텍스트를 인지하고 터치 또는 제스처, 냄새, 얼굴 또는 내 앞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행동들을 인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퍼셉션하는 게. 마찬가지로 인간은 퍼셉션하면서 동시에 제너레이션해요. 말을 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이미지에 관련된 걸 생성하죠. 예를 들면 얼굴 표정, 모션, 오브젝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한다는 표현처럼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하다못해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모든 디지털 환경에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멀티모달 인텔리전스, 이 인텔리전스는 퍼셉션과 제너레이션이 결합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AI 연구자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시도를 솔트룩스라는 회사에서 처음 해본 건 벌써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LGU 플러스하고 SBS하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3살짜리 인공지능 가람이를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단지 챗봇같이 텍스트만 하고 음성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몸을 갖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었죠. 여기에 있는 음성을 생성해내거나 얼굴 표정 그리고 말을 하는 모든 대화는 머신러닝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살짜리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둘로 복제를 해서 하나의 인공지능 애는 유튜브를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하나의 인공지능 애한테는 좋은 컨텐츠를 보여줬죠. LG U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나라의 컨텐츠를 보여줬습니다. 자, 2달 후에 그래서 학습한 결과가 어떤지를 실제 모델이었던 아이의 엄마가 대화를 하도록 했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종이접기 놀이 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서로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네, 나는 초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예, 많이 아마 뭐 SBS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결국은 말하고 듣고 얼굴 표정을 짓고 또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겠느냐. 오늘 오후 세션에 관련된 얘기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꿈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1770년대에 보면은 더 라이터라고 하는 오토마타가 있었습니다. 오토마타는 인형인데요. 그 인형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기계 장치에 의해 가지고선 춤을 추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이게 무려 거의 300년 전, 4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뒤에 보시면 많은 기계 장치가 있고요. 글을 써서 심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놀랍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이미 350년 전 이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결국은 지능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냐 하는 것에 통찰력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앨런 튜링이에요. 이거 앨런 튜링이 썼었던 1950년도에 출판이 됐지만 실제는 1945년도에 썼었던 논문입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논문이에요. 앨런 튜링이 썼던. 보시면은 중간에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Can machine think?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기계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한 기계의 이름이 바로 또는 게임의 이름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거예요. 방 안에다가 기계를 넣어놓고 밖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나눠서 이 안에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면 이건 진짜 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이름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이런 이미테이션 게임에 관련된 것은 결국 지능은 소통과 관련이 있고 그 소통을 통해서 타인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인공지능을 Conversational AI라고 얘기해요.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말 그대로 굉장히 큰 볼륨의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통해서 자연 언어를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음성을 인식을 하고 텍스트나 음성이 인풋된 것을 하거나 심지어는 번역을 해서 타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것을 Conversational AI,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보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심볼을 생성을 해요. 텍스트든 음성이든 제스처든. 그럼 Conversational AI라는 인공지능이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뭐를요? 텍스트나 보이스나 제스처를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심볼과 난심볼릭, 좌뇌와 우뇌가 하는 일이 결합이 됐을 때 진정한 Conversational AI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Conversational AI의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1960년도에 룰과 검색 기반한 챗봇으로 시작이 됐고요. Goal Oriented Dialogue System이라고 하는 Siri나 알렉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솔트룩스가 주관을 맡고 있기도 한 엑소브레인과 IBM 왓슨의 Deep Question Answering, 오늘 오전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3든 GPT-4와 같은 형태의 휴먼 레벨의 뭔가 토킹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꿈을 우리는 여전히 꾸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많이 보신 서비스예요. 작년에 나왔다가 프라이버시 이슈로 큰 이슈가 됐다가 올해 한 번 더 출시가 되었죠. 보면 이래요. 사과는 무슨 색깔이야? 물어보지 마. 돼지고기는 무슨 색깔이야? 질리려 그래. 복숭아 사과 차이는 뭐야? 포스 모지는 뭐야? 계속 똑같은 말 물어보면은 씹을 거야. 프로이트의 꿈 이론은 뭐야? 그딴 소리 하면 그냥 잘게. 뭐 대답을 못 하죠. 뭔가 제너레이션에서 대화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의미가 없는 대화인 거예요. 지식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게 블렌더봇이고, 얼마 전에 블렌더봇 3까지 나왔어요. 블렌더봇은 뭐냐면 실제로 지식을 참조해서 우리 인간처럼 지식을 학습하거나 지식을 참조해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나 뭐 도와드릴까요? 근데 피자를 먹고 싶은데 혹시 뉴욕에 유명한 피자 있어? 그러면 디 파라 피자라는 게 정말 유명한데 주소는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피자가 좋아? 그럼 거기선 무슨 피자가 맛있을 것 같은데 같이 먹어요 라고 대화를 하는 거죠. 결국은 단순하게 치챗이라 해서 잡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지식을 활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려면은 또 뭘 해야 되죠? 심볼로 써져 있는 거를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식 그래프가 됐던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그림이 되었던지 간에요. 이 두 가지의 결합은 필연적이죠. 그래서 블렌더봇 같은 경우는 질문이 들어오면 두 가지, 여기 knowledge 소스를 참조해요.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에 해당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메모리 스토어라고 얘기해서 롱텀 메모리 또는 숏텀 메모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데이터 소스나 knowledge 소스로 활용하고 단순히 그냥 생성해 버리는 게 아니라 생성적 AI 기술에다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노력하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들을 위한 연구들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엑소브레인이라는 과제고 제가 이세부 과제 책임을 맡고 있어요. 이 엑소브레인 과제는 엄청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큐레이션하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학습해서 지식 베이스를 만들고 이거에 기반한 추론을 해서 자연언어 처리나 지식 기반한 질의응답, 챗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피커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 동안에 그 기술들이 발전해 온 거죠. 지난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위키피디아 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습해서 지식 베이스라는 걸 구성을 하고 이 지식 베이스에 기반해서 스마트 스피커나 AI 콜센터나 AI 챗봇과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솔트룩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베이스는 위키피디아 대비 전체 6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학습을 했죠. 이렇게 만들어낸 지식 베이스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와 결합을 하면서 기술적인 발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기가 바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정규화시키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의 기술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보시는 것 같은 테이블 같은 게 있을 때 이 테이블로부터 지식을 추출해낼 수가 있을까? 사람처럼 기계가 읽고 예를 들면 작년도에 저희는 BERT가 아니라 GCN이라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BERT를 결합해서 전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래프로 만드는 것을 95% 정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게 되었죠. 이걸 결합함으로써 GPT 같은 경우는 사골 끓이는 방법 좀 아세요? 그러면 아무 말이나 해요. 사골은 일반 고기예요. 우유 말고 마실 거 있나요? 그럼 라지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 빵은 녹차로 한 거라에 그러면 이건 녹차 실감 번호 0 달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은 만들어요. 근데 지식을 참조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골을 끓이려면 우선 뼈를 사줘야 돼요. 라떼도 있고 주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포카토는 커피예요. 그러면 커피예요. 컴퓨터 사용 때문에 그런데 그래픽카드는 어느 정도 쓰시나요? 그러면 그래픽카드 사용하면 대세호가 GPT라면 GPT에다가 지식이라는 걸 결합하면 그래픽카드 사양이 GPT-10802예요 라고 지식에 기반해서 말 그대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은 금융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기업들, 그리고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등에 해당이 되는 정말 국내외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공지능, 연구실이나 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과 같이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저희와 함께 대규모, 초대규모 데이터를 인터넷으로부터 학습해서 지식 베이스를 만들어서 경쟁상품 분석, 상품 비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KB코리아들의 뭐 투자 전략은 뭐야? 예를 들자면 직장인 선물 대출은 도대체 어떤 게 있어? 라고 우리 상품과 경쟁 상품뿐만 아니라 수집된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 만들고 질의응답을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문가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콜센터에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AICC라고 얘기하죠. 이 AICC에는 보시는 것처럼 딥러닝뿐만 아니라 지식 베이스와 논리적인 것들이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심층 질의응답하고 챗봇이 극복하기 힘들었었던 70% 이상의 때를 넘어서 94% 정도의 정확도로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발전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이거에 기반해서 콜봇이라는 거를 저희는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봇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전화면 인공지능이 전화를 대신 받아요. 주문에서부터 그리고 관련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여러분이 매일과 같이 쓰시는 KT의 기가진리에도 솔트룩스의 심층 질의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산이 제일 높아? 그 산은 몇 미터야? 라고 하면 지금 스마트 스피커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안에는 솔트룩스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3D 저희는 메타휴먼이라는데 메타휴먼이 상담하는 데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키오스크에서 상담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대화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발전이 이제는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까지 왔어요. 보시는 이 영상은요.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서 100% 생성이 된 것입니다. 목소리, 얼굴 표정, 입모양까지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생성적 인공지능 기술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므로 가능하죠.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있을 때 제주도에 있는 큰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제가 그 학회에서 제 목소리로 제 표정으로 발표를 하게 됐죠. 보시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이 100% 생성해낸 영상이고 목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3D 메타휴먼으로 만들고 여러분과 메타휴먼이 메타버스에서 교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고 거기에는 딥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발전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지식 베이스와 추론 기술들이 통합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면서 똑똑해질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는 창업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저는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현재 솔트룩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체 솔트룩스의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3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70%가 연구개발 인력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트룩스는 솔트룩스 벤처스와 솔트룩스가 수많은 스타트업의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온라인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700분이 넘으시던데요. 스타트업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트룩스와 솔트룩스 벤처스가 투자한 회사가 20여 개가 될 정도로 적극적인 협력적 파트너를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보시고 혹시 저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면 좋겠다. 저 팀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분들 적극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레인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구자들 분 중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자,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